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블로그 행동하는 독서를 운영하고 있는 배정환이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책은 이제 머니 트렌드 2025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2024년 10월인가 나온 책이라서 이 트렌드 책은 워낙 빠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4,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살짝 늦은 감은 있어요. 그래도 아직 1년이 안 지나서 ING고요. 트럼프 집권 전에 쓴 책이라서 이제 중간 내용을 보면 트럼프가 만약 집권한다면 뭐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집권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계 경제라든지 뭐 정치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자기계발서 에세이를 3권 출간을 했고요. 지금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 브런치 작가 활동하고 있고 제가 다음 달이면 매일 글쓰기 1600일이 되더라고요. 어, 제가 네 번째 책을 이 매일 글쓰기 요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5월까지 이제 원고를 써서 좀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여름이나 뭐 가을쯤이면 이 글쓰기에 대한 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매년 100권 읽고 서평 쓰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저한테 최대한 맥시멈이더라고요. 그러면 3일에 한 권 정도 읽고 서평을 써야 가능한 분량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이 머니 트렌드 2025인데, 책이 좋아서 이번 달 제가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괄호 열고 숫자는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책을 사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를 감안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부의 기회를 선점할 55가지 이제 성공 시나리오다 뭐 이렇게 해서 부제를 설명해 놓고 있는데 뭐, 55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쉽지가 않고, 어떤 큰 맥락만 말씀을 드릴 거고, 앞부분의 상당 부분이 이제 부동산과 주식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이제 머니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저희가 좀 알면 좋을 만한 상식선에서 제가 좀 추렸습니다. 자, 21페이지에 보시면은 코로나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코로나 이전 10년간 우리 경제 성장률이 3.7% 정도가 이제 평균치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완전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 금방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꾸준히 3.2, 3.3%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저성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나마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7%가 넘고 그 잘 나가던 중국도 지금 5%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쟁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무역 지금 각국들이 하겠다. 오늘도 보니까 미국산 제품들 불매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나다나 지금 브라질이 관세를 이번 달부터 맞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엄청 요동을 쳐서 지금 이 책에서도 2025년은 그렇게 큰 성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밑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에서 22년에서 24년까지는 지금 긴축의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멈춰 있으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찍어내서 금리도 올리고 금리가 올라가야 사람들이 돈을 들 쓰게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덜 하게 되죠. 그래야 경제가 살짝 멈추면서 이제 그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일어날 거냐가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 몇 분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 2025년에 들면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세계 경제나 국가는 지금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지출이 많았어요. 다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받으셨죠? 네. 그래서 자영업 하시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때가 좋았다. 그냥 가게만 열고 있어도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때가 좋았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소비 심리가 다 굳어져서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노래방 하시는 분 제가 만났더니 전기세가 아까워서 11시면 문 닫고 들어가실 정도라고 하니까 뭐 떡볶이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게 이제 재정 지출이 너무 많아갖고 국가가 더 이상 지출을 지금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태예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데 과연 수출이 잘 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수출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패권 경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죠? 더군다나 지금 한국의 뭐 삼성전자가 주식에서 대장주라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뭐 반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꼬라박고 있는 상태. 많은 분들이 삼성이 그래도 삼성이니까 언젠가는 회복하겠지 그러는데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지금 삼성이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체가 지금 만만치가 않죠. 거기다가 탄핵. 이 책을 나오기, 나온 이후에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 여기서도 지금 경제가 2025년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탄핵 문제 때문에 좀 더 쉽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2025년은 지지부진한 경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한 게 지금 경제 성장률이 더 적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4년은 경제가 성장률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좋았다기보다 여기 보면 기저효과. 그러니까 워낙 그 전에 안 좋아서 2024년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숫자로 보는 성장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5년도 경쟁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1%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최근 기사들을 보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5%에서 4.5%로 떨어진 상태. 거기다 지금 관세 정책까지 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한국도 제재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지금 생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 가정 경제에 미치는 것들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31페이지에 보시면은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될 세 가지 그래서 부동산, PF 부실, 가계부채 증가, 세수 결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PF는 뭐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 해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의 부동산이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제 돈을 가져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고금리라서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렸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지금 도산을 하게 되고,
그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좀 이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면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주택 시장이 집값이 오르는 또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 고금리 때문에 영끌족들은 대부분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집을 파는 제가 어저께 아는 부동산 사장님을 잠깐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내 집에 사는데 이게 월세를 주는 것보다도 이자가 더 커져서 어쩔 수 없이 집을 파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대요. 그전에는 이자를 50만 원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이자를 100만 원을 넘게 내야 되니까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낫다. 그냥 은행에 월세를 내 집인데 월세를 내는 거와 똑같다. 이게 좀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금리를 어떻게든 낮출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뀔지 뭐 탄핵이 보류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표를 위해서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죠. 자, 어쨌든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2,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자영업자가 650만 명. 그런데 실질 임금은 올라가요. 계속. 근데, 물가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주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거죠. 그 자영업자들이 예전에는 사람들을 많이 썼는데, 사람들을 안 쓰고, 이제 혼자 하거나 그런 영세화가 되면서 힘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모든 자영업이 디지털 전환으로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특히 나이대가 좀 있으시거나 예전에 했던 방식이 잘 먹혔던 분들은 온라인으로 디지털이 이렇게 못 가는 거죠. 어, 쉽게 얘기하면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든요. 릴스들을 활용을 해서 자기 가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나이대가 넘어가면 릴스에 본인의 얼굴을 드미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그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자영업에서 두각을 다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그 세금 문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법인세가 줄죠. 소비가 주니까 부가가치세 줄죠. 주택 거래가 안 되니까 주택 거래세 줄죠. 근데 제가 보니까 자동차는 또 엄청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은 또 엄청 간대.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권거래세까지 뭐 인하하고 그래서 지금 재정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좋아야 국가적인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이 고용으로 이어지고 소비가 살아날 텐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중, 삼중고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중립적인 의미의 금리 인하다. 그러니까 워낙 높았기 때문에 낮춘다는 의미지 예전처럼 뭐 1%, 0%대의 아주 초저 금리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가계대출 위험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5%에서 3.5%로 떨어졌다. 조금은 내가 괜찮긴 한데 예전처럼 1%대에서는 배 이상의 금리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위험은 그대로 그냥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물가 상승률은 절대 그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지 물가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오른 물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뭐 2점 몇 프로 갔다가 2.1%로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걸로 역사상 물가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소득을 늘리는 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올라가지 않으면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임금이 떨어지는 효과를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8페이지 보면 이제 금리 인하.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이 신사업이나 신상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것이고, 그러면 고용이 촉진되고, 고용이 되니까 소득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쓰겠죠. 이게 이제 경제의 선순환인데, 이걸 이제 잡은 거죠, 코로나 때. 금리를 인상시켜서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고, 뭐 이렇게 냈는데, 어쨌든 국가는 금리 인하를 현재 이제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금리 인하한대, 그러니까 언젠간 하겠지가 아니고,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고령화 사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65세 고령자가 7%면 고령화 사회고요. 14%가 되면 고령 사회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바뀌었고요. 그 이후에 7년 만에 2025년, 올해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지금 예, 초고령 사회 진입이거든요, 한국이. 그래서 일본도 초고령 사회이긴 하지만 진입 속도가 천천히 갔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국은 워낙 지금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아마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길 것이다. 94년에 중위 연령이 28세인데 지금은 46세예요. 그러니까 전체 나이대를 펼쳐놓고 중간 나이가 지금 46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진짜 그 1.5를 낮춰야 된다는 게 진짜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서른쯤에 그러면 왠지 이게 서른 되면 내가 이제 뭐 중년으로 들어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서른쯤에 들으면 막 이렇게 눈물 코끝 찡하고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랬는데 지금 세대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50쯤에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가 할 정도고 2072년이 되면 거의 60세가 중위 연령이 돼요. 큰일 났죠. 53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제는 스스로를 부양해야 되는 시대다. 네. 그런데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높은 세대예요. 제가 오늘 그 세미나 잠깐 갔다 왔잖아요. 호주가 이 노령연금을 그 주는데 한 700만 원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히 많이 주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실버타운 들어가는 비용이 10분의 1이래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낮죠. 돈은 많이 주는데 그게 낮아. 그러니까 한 6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를 가족에게 쓰고 자기가 여행 가고 충분히 쓰고도 남는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라는 키워드를 그냥 단순히 그래 준비해야 돼 이게 아니고 심각하게 진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니어스 비즈니스, 시니어스. 네. 그래서 시니어스 프렌들리. 그러니까 노인들도 이제는 친근한 그런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다 강아지가 죽으면 너무 심리적 타격이 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떠나면 심리적 타격이 너무 커요. 그런데 그거에 발맞춰서 죽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든지 이제 로봇 산업, 그 다음에 시니어스들에게 그 친화적인 물건들,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돌봐주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활성화될 거라는 거고요. 웰빙은 오래전서부터 활성화됐던 키워드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뭐 10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120세까지도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사실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사는 건 재앙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식품.
뭐 효도여행, 효도건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키워드로 나오고 있고, 이제는 예전에 부모님이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 게 뭐 거의 룰이었는데, 이제는 손자, 손녀 나는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고, 내 인생은 내가 자유롭게 살고 가겠다. 그리고 독립적인 삶, 여행하는 삶을 원한다. 그래서 스스로 돌보는 시대에 자녀에게 기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돈 많은 시니어들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이 향후 수십 년간 펼쳐질 거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고 해요. 빅테크. 그래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그러니까 앞자를 따서 세븐으로 7개 회사를 꼽았는데, 그 회사가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요. 딱 이거 들으면 혹시 나 여기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금액이 지금 500조 원.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반도체나 AI 투자를 700조까지 올리겠다라고 대통령 되면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빼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한번 살펴볼 테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하구나. 조금 인지를 해보시고. 2024년은 KBT와 K푸드가 세계화가 됐어요. 그거 들어보셨죠? 냉동김밥. 난 냉동김밥이 뭔지를 모르겠어. 냉동김밥 먹을 일이 있어요? 김밥 천국이 집 앞에 나가면 쎄고 쎘는데 편의점에서 굳이 냉동김밥을 사 먹을 일이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게 떠버렸어요. 그리고 매운 음식. 우리 애들이 불닭볶음면 이런 거 먹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인스타그램 보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찾더라고요.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회사가 삼양이잖아요. 삼양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래서 K뷰티, K푸드. 근데 거기에 발맞춰서 K팝, K드라마, K무비, K방송까지. 혹시 관심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K방산,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갖고 우리나라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했잖아요. 전투기도 수출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K-21이라는 전투기를 만든 거 혹시 아세요? 근데 그 전투기가 미국 다음으로 아주 능력이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었다. 그래갖고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지금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계속 뛰고 있거든요. 제가 뭐 주식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K방산. 그래서 앞으로는 전쟁의 양상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드론 전쟁으로 갈 것이다. 전 세계에서 드론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요. 중국 회사예요.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미국 기업도 아니고, 이런 거에 이제 강점을 띠는 유럽이나 이스라엘 회사도 아니고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그 드론을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K방산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한국 음식이나 한국의 깨끗한 피부가 세계인으로부터 이제 주목받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틱톡이나 쇼츠, 릴스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와, 한국 사람 피부? 야, 나도 저거 쓰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무브먼트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자, 혹시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다 그러면 여전히 똑같아요. 틱톡 쇼츠, 릴스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자녀들이나 조카들을 대동하셔서라도 빨리 배우셔야 돼요. 어. 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위험자산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국가예요. 어,
70년 동안 휴전했잖아요. 휴전이란 말은 전쟁을 잠시 쉬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야, 니네는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없죠. 외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투자를 약간 두려워한다고 해요. 거기에 발맞춰서 한국은 규제가 상당히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존엄성이라 그러죠.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신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개인 정보를.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라든지 금융도 규제가 상당히 심한 나라. 그래서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투자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미국으로 더 많은 돈이 몰리지 않을까. 근데 미국은 여전히 확장성과 경쟁력이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여기서 큰 내수 시장이라고 했는데 미국의 인구가 3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미국으로 끊임없이 유학을 가고 이민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내수가 멈춰질래야 멈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 애를 낳지 않아 갖고 고민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건 마찬가지긴 한데 이민들이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것도 중국이나 한국 이런 데서 속칭 잘 나가는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와요. 그러니까 인구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탄탄해요.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모든 비즈니스는 영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영어가 기본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미국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게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특정 계층한테 정보를 먼저 뒤로 이렇게 먼저 알려주는 문화들이 팽배해 있어서 한국은 조금 위험 요소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한국은 이런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아직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이 책이 400페이지인데 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까지가 100페이지. 아직도 300페이지가 남았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보면 컴퓨터에 두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똑똑하냐 그러면 CPU가 얼마나 빠른 연산을 해내느냐. 그래서 그걸 만드는 회사가 인텔이었어요. 그래서 인텔이 20년 전서부터 전 세계 반도체 최강 회사였어요. 인텔을 따라잡을 회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텔이 반도체 회사에서 3위, 4위로 지금 밀려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PC를 안 써요, 이제. 혹시 여기 들어오신 분들 PC로 들어오신 분 계세요? 전부 다 핸드폰으로 들어와요. 핸드폰 CPU를 쓴다고요. 근데 핸드폰 CPU는 인텔이 잘 못 만들어. 근데 그걸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면 애플이에요. 그래서 아이폰이 뛰어나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어, 이제 그 스냅드래곤이라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런 몇 회사들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APU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잘 만들고 그게 예,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면서 세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그래픽 카드라고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우리 PC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래픽 보이잖아요. 모니터에. 그 그래픽, 게임할 때 이거를 빠르게 가속시켜주는 그래픽 CPU를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였어요. 그런데 세상이 AI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챗GPT, 이런 것들로. 근데 AI는 빠른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시 연산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병렬 연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GPU는 이 빨리 이걸 한꺼번에 다양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발굴할 때 이 GPU를 써요. 그리고 AI의 기본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엔비디아 GPU 칩이 들어가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애플을 누르고
주식 가치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거예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자, 그런데 거기에 이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만들지 않아요. 설계만 해. 그럼 이 반도체를 누가 만들어주냐면 대만의 그 TSMC라는 회사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 TSMC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1위 회사가 돼버렸어. 삼성은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납품을 지금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려버렸어. 거기다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지금 뭐 2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삼성을 누를 정도까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과 2, 3년 사이에 벌어진 현상들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와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삼성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이 지각 변동이 불과 1, 2년 사이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생성형 AI, 챗GPT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앞으로 이 시장이 열릴 때 자칫 놓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AI는 학습이에요,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똑똑해져요. 그럼 이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가장 큰 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생각지도 않은 아마존이에요. 우리 아마존 그러면 쇼핑몰 정도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아마존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위상도 이제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네이버도 이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여러 가지 지방에 알아보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래서 전력 공급 회사도 주가가 뛰어요. 전선을 납품하는 회사도 뛰어.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도 뛰어. 이게 AI가 가져온 세상의 판도예요. 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돼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기후변화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원자력 회사들이 다시 또 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원자력을 줄이자주의였거든요. 그런데 대형 원자력은, 어, 일본 사태를 봐도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형 원자력. 그 소형 원자력의 기술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재밌게도 또 한국 회사예요. 얼마 전에 그 윤 대통령 들어가기 전에 채콩가 원전 수주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직 100% 결정은 안 났는데 거의 뭐 확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앞으로 그 문 대통령 시절에 원자력을 다 문 닫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원자력 시장이 뜨고 있는 지금 그런 세상이 막 바뀌었다 뒤집어졌다가 다시 부활했다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소프트웨어 AI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하드웨어 시장이 활성화가 됐어요. 삼성이 하는 건 주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그냥 바꾸면 되는데 하드웨어는 엄청난 설비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생겨버리면 무조건 적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삼성이나 SK가 갖고 있는 한계거든요. 이번에 그 미국의 정권이 바뀌기 전에 미국에서 그 미국에다가 삼성 공장,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투자를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그거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이 약간 위태의 위태. 지금 반도체 1위는 겨우 뭐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좀 모르는 상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그거고요. 자, 이 책에서는 중국발 AI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딥시크가 나온 지 불과 1주,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중국의 딥시크, 우리나라에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은 개인정보를 맘대로 다룰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딥시크에 의해서. 그 딥시크는 뭐냐면 중국에서 만든 생성형 AI예요. 쉽게 하면 챗GPT는 들어보셨죠? 챗GPT가 미국 거라면 이 딥시크는 중국 건데 음, 보통 우리가 아까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써서 AI를 학습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는 아주 싸구려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 AI를 학습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보다 10분의 1로 저렴한 금액으로.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안 쓰고서도 AI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건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자, 어쨌든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그 여파를 받는 거예요. 엔비디아에 메모리를 납품했는데 엔비디아가 떨어지니까 SK 하이닉스도 떨어져. 이런 어떤 참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미국 기업에 많이 종속돼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챗GPT 종류 혹시 뭐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3년 10월에 챗GPT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4.0 버전까지 나와서 상당히 정확하고 매끄럽게 글을 완성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요번에 삼성 갤럭시 25 혹시 개통하신 분 계세요? 거기에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AI가 들어가요. 구글에서 개발한 생성형 AI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저거 쓰시죠? 윈도우 쓰시잖아요. 거기에 코파일럿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와 협력을 해서 만든 AI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피스 365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코파일럿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그게 혜택이 있어서 쓰고 있거든요. 코파일럿한테 내가 이런 이미지 같은 거 해서 좀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사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 도저히 내가 쓴 글에 맞는 사진을 구할 수 없으면 코파일럿에 해갖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모 회사가 메타예요. 거기에서도 라마라는 챗GPT를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의 AI의 연산을 책임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GPT. 그래서 GPT가 지금 세계적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다. 근데 인공지능 시대는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시장 보시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도 보셔야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자율주행 시장. 사실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골목길까지도 자유자재로 빠져나갈 수준까지 이미 됐다. 근데 아직은 완전 상용화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더더욱 늦어지고 있어요. 도로에서 운전자 도움 없이 차가 운행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지금 불법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참 규제와 인간의 어떤 생명과 참 중립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이 왜 무서우냐면 테슬라 자동차로부터요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AI를 학습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모든 게 가능해요. 그래서 중국의 자율주행 수준이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런 시골 골목 같은 데서도 자율주행차가 다닐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고, 자,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홈 시장. 그래서 가전, 냉난방기, 도어락, CCTV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묶여서 AI와 접목돼서
스스로 생각하고 나의 패턴에 맞춰서 꺼졌다 켜졌다 하고 거기에 온도를 맞춰주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인도의 성장률이 7.8%, 중국을 넘어섰어요. 그 정도로 앞으로 인도 시장이 확장될 거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문제는 있는데, 이게 인도 인구가 중국을 초월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언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표준어는 하나인데 5천만 명 이상이 쓰는 언어만 7개고 전체 22개 언어가 공존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인도 시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중국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인도에 올인한다 그러거든요. 아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중국에서 점유율이 0.1%인가밖에 안 돼요. 사드 때 한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 그래서 한 10% 가까이 올라가 있던 자동차 점유율이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이 위험한 이유예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도 그렇게 할 판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요 뒤서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봤으니까 요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부동산으로 돌아와 보면 여기 이제 요 부분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 공급이 부족했다 이런 논리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임차인이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이제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늦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높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고 나면 상승하는 것도 그거와 같이 발맞춰서 끝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아마 2025년도 주택 가격이 상승할지, 근데 금리 문제 때문에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다양한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고요.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은 신규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1주택자가 갈아타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도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은 계속 신도시, 새로 짓는 아파트로 가는 거야. 인구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제약이 생기고, 지자체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진다. 여기에 이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일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산 분당. 그럼 이게 재정비하는데 4년에서 7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변으로부터 사람들이 유입될 거예요. 왜냐하면 5층짜리 건물인데 얘를 24층으로 줘야 건설사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규로 늘어나는 게 4만 호, 7년, 4년으로 계산해도 한 15만 호가 늘어날 건데 그렇게 되면 주변의 의왕, 안양, 수원 어딘가에서 인구가 유입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기 신도시들은 더 빵빵해질 거고 그 주변 도시들은 사람이 인구가 주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잘 되는 지자체와 안 되는 지자체들이 앞으로는 명확하게 구분 지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앞으로는 이제 수도권 직장 문제로 지방은 거의 소멸 단계에 벌써 들어갔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이 소멸하는 도시 1위래요, 1위. 충격 아니에요? 부산이 인구 2위인데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부산의 인구가 줄고 있대요. 어. 다 어디로 가냐? 수도권만 늘어나, 수도권만.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권 집값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시도 좀 요렇게 탈바꿈 될 것이다. 노령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도보 생활권. 걸어서 병원 가고 어디 가고 문화생활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차 없는 도시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핵심 기능이 존재하는. 결국 이게 어디냐? 서울이에요. 서울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자, 조금 이제 가벼운 데로 넘어와서 오프라인의 역습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러닝 하시는 분 계세요? 러닝?
요즘 젊은 사람들 커뮤니티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저녁에 뛰잖아요. 뭐 몇 킬로 어떻게 뛰 이런 거 없어. 펀런. 그냥 모여서 즐겁게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릴스, 뭐 인스타그램에 이거에 관련된 해시태그가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운동만 있으면 바로 참가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최고봉, 마케팅의 최고봉, 스포츠의 최고봉은 어디예요? 나이키죠. 근데 이상하게 나이키가 역성장을 해. 아식스나 데커스, 아디다, 이 데커스는 프랑스 회사인데, 아디다스는 독일 회사죠. 아식스는 일본 회사고, 이런 데는 다 성장했어요. 그런데 나이키는 오히려 역성장을 했어요. 흔히들 생각하면, 러닝 문화가 이렇게 활성화됐는데 왜 나이키가 역성장을 하지? 나이키가 직접 팔겠다고 선언한 거 들어보셨죠? 중간 도매 소매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겠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없애는 추세를 갔거든요. 여기에 패착이 생겼어. 나머지 회사들은 도소매를 했는데 나이키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뭐냐면 온라인만 갖고는 안 된다. 오프라인을 병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5의 물성 매력과 맞닿는 지점이에요. 사람은 만져보고, 느껴보고, 타보고, 입어보고 해야 그게 구매욕으로 작용하고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이미지와 소리 형태만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께서 혹시 하시는 일들에 내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오프라인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팝업 스토어를 만드는 이유예요. 상주하는 그런 스토어가 아니고 그냥 성수동에 잠깐 만들어서 반짝 2, 3주? 길면 한두 달 정도만 유지하다가 없어지는 그런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체험을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시장도 지금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재편화되고 있고요. 영 올드라는 키워드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 이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이게 한글로 옮기면 애늙은이?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55에서 75세를 이제 신중년, 젊은 노인이다, 액티브 시니어다, 뉴 시니어다, 다양한 형태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이 세대가요, 돈이 많아. 자산이 좋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비력이 앞으로 2030년이 되면요, 2경 6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시장을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본인께서 호프집을 하든 무슨 집을 하든 시니어들, 55세, 75세.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젊어 보여요. 옛날의 할아버지가 아니야. 청바지 입고 되게 막 모자도 패셔너블하게 쓰고 다니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되게 젊은 느낌. 행동도 젊고 말 표현도 젊고 그래서 신중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X세대가 있어요. X세대.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X세대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90년대에 10대, 20대를 지난 세대들. 그 X세대. 그 X세대가 지금 40대, 50대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40대, 50대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아빠, 엄마, 그런 중년,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되게 젊은 느낌으로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자, 서울시에서 그래서 노인복지 혜택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는 혜택을 받는 거고 누군가는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케어 이코노미, 그래서 간병, 간호, 보조, 보육,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추세. 그 어린이집이 이런 간호, 뭐 간병 이쪽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노인 돌봄으로 바꾸는 거야. 그 건물을 쓸 데가 없어요. 그죠? 아이들 해갖고 이렇게 어린이집 했던 건물은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달리 쓸 데가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지금 전향을 하고 있고, 건설, 그러니까 집을 만들어도 노인들의 편의성을 위한 집, 보험도 그런 분들을 위한 보험,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전자, 통신 이런 거에 다 노인들과 앞으로는
연결되는 사업이고요. 참 이게 재밌는데 수면이요. 남자들이 너무 코를 많이 골아. 그래서 여성들의 수면의 질이 계속 떨어져. 그래서 각방을 써요. 그걸 수면 이온이라고 해요. 제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나는 소파에서 잔지 벌써 오래됐어 그러더라고요. 따로 자는 거야 따로. 근데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40대에 33%, 50에서 70대 22%가 각방을 쓴다. 어. 그랬더니 여성의 수면의 질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지금은 수면 테크예요. 슬립 테크. 그래서 시몬스나 에이스 침대의 매출액이 사상 최고를 찍고 있어. 거기에 발맞춰서 웨어러블, 조명, 음향, 가구, 침대, 향기, 수면 유도제, 영양 보조제 이런 성장 속도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먹거리는 지금 아이들의 먹거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 탕후루, 대만 카스텔, 뭐 흑당, 달고나 이런 단 음식들, 매운 음식들 이런 쪽으로 지금 포진이 되고 있는데 주로 단 음식들이에요. 지금도 그 건강 키워드는 비만과 연결지어서 당뇨거든요. 당뇨 시장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거기에 발맞춰서 다이어트 시장. 근데 지금 10대, 20대가 단 음식을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30대, 40대가 되면 지금보다 당뇨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제약회사라든지 건강식품 회사는 앞으로 당뇨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비만, 다이어트, 운동, 근력, 단백질 시장, 이런 시장이 앞으로는 확대될 것이고, 다이어트 시장과 맞물려서 패션 뷰티 시장도 같이 뜨고, 왜냐하면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건강상의 느낌도 있지만 좋은 이미지잖아요. 내가 날씬하게 보이고 싶다. 그래서 패션 뷰티 사업, 거기에다가 피트니스 트레이닝, 이제 골프, 테니스, 요가, 러닝, 스포츠웨어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가 600만 시대인데 고위험군까지 합치면 1,500만 명.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시간과 돈을 쓸 것이다. 거기에 맞물려 심근경색, 허혈뇌졸중, 간암까지 합치면 이 건강시장의 규모가 앞으로 어마어마해진다. 그래서 건강을 공부하시고 건강을 관리하시고 건강 관련한 제품을 다루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시장의 주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세대예요. 71년생 91만 명, 69년, 70년, 72년생 90만 명, 73년생 87만 명, 74년생 86만 명. 2세대가 45에서 현재 54세에 포진되어 있어요. 2세대가 60세가 되는 시점에 어마어마한 퇴직의 회오리가 몰아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선 돈이 제일 많은 세대예요.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차장, 부장, 이사들을 하고 있는 세대거든요. 돈이 많아. 근데 이들의 자녀가 Z세대예요. 이 Z세대까지 합치면 앞으로 이 세대를 꽉 잡아야 된다. 이 세대가 어디에 돈을 쓸 건지를 신경을 쓰셔야 되고, 밑으로 내려가서 8082년생도 82만 명까지 되기 때문에 예. 요 82년생이 지금 40대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40대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포티다. 영포티. 뭐예요? 젊은 40대. 그래서 옛날에 X세대. 그런데 이 세대가 현재 지금 50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영피부티. 뭐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중간에 보시면 40대도 이제 청춘이다.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도 젊다. 약간 요런 아저씨 감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40대가. 오빠 감성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모든 게 지금 계급화되고 있어요. 통계 자료가 빠른 속도로 나오면서 연봉의 수준, 몇 프로부터 어디, 몇 프로부터 어디. 연봉 1억이면 상위 7%, 5,100이면 27%, 3,200만 원이면 5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통계가 계급을 나누는데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예전에는 그냥 나 중산층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중산층이 아니란 걸 확실하게 아는 거야. 이런 것들이 계급이 자꾸 나눠지고 금수저, 은수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사회적 성공 요인 1순위는 부모의 재력이다. 50%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은 계급화가 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구나 여기에 SNS가 이걸 좀 더 부추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없어도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명품 이런 시장을 함으로써 자기를 자꾸 포장하고 높은 계급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여기에서 밀리면 뭔가 우울함이 계속 생기는 거야, 정신적으로. 그래서 항우울제를 먹는 사람들도 점차 지금 많아지고 있고, 중국이나 한국은 보여주기식 문화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명품 소비가 계속 이게 끊어지지 않는 이유도 그렇다는 거고요. 자, 지방은 점점 소멸되면서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게 어려워지는 지금 지경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품은 어떻게 살 수 있더라도 두부라든지 배추를 사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자체가 이동 슈퍼마켓을 운영할 정도, 이 정도가 되면 이미 이제 지방의 도시는 거의 무너진다라고 지금 뭐 상식처럼 되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가 문제가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노인을 꺼린대요. 왜냐하면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어, 돈을 못 내니까 체납 문제 이런 것들이 합성이 되면 집값 하락의 요인이 돼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우리가 하류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평균적인 소득과 삶을 누린 사람들이 하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 60이 넘으면 이제 갈날을 준비해야 된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평균 나이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동산 주식 투자를 아주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공부를 멈출 수가 없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이게 지금 사회적인 트렌드예요.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여행의 진심, 54%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고 있고, 이미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56%,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30%가 일본 여행을 떠났고, 앞으로는 더 확대될 걸로 보는데, 여행 후 남은 예산을 뭐에 쓰겠느냐 했더니, 다시 여행을 가겠다가 61%. 왜 이렇게 여행들을 좋아해? 자, 이제 생성형 AI가 주로 미국 기업들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한테 종속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들이, 아니, 기업이 아니죠. 국가에서 자체 AI를 개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걸 우리가 소버린 AI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 요 책을 읽고 나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챗GPT를 만든 창업자가 엊그저께 한국에 왔어요. 음. 그래서 어디를 만났냐면 삼성 이주용 회장이랑 카카오 네이버의 회장단을 지금 만났어요. 왜 그럴까? 뭐 자세한 뭐 내용들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책과 이렇게 맞물려서 보면 우리나라도 자체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총력을 기울일 거라는 거고,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 좋아요. 그런데 전기를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지금 전기 생산은 주로 화력발전소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가 또 앞으로의 숙제예요. 그래서 기후 관련 기업들, 네, 혹시 아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회사들도 꽤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 제가 뭐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환경오염, 기후변화 이런 키워드를 앞으로는 떼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환경오염을 좀 만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빨리 접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의 트렌드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나름 또 객관적으로 이 책을 한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음. 그 오늘 이거 들으신 거와 같이 해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앞부분이 조금 난해하긴 한데 요거 한번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